영화, 드라마, 소설, 그리고 동화 등 명작 속의 법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신법한 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법한 해석. 변호사님, 오늘은 과연 어떤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칸 영화제에서 무려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또 상을 탔다 그래서 저도 또 그 반열에 함께하고자 보긴 봤는데 또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영화 헤어질 결심은 한 남자의 사망을 수사하는 형사 혜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혜준은 사망한 자의 아내인 설애, 여기서 탕웨이 배우가 분했지요. 설애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심지어 웃음까지 보이는 설애에 대해서 최초에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혜준은 설애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미묘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혜준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설애가 실은 암벽에 숨어 있다가 등산하고 있던 남편을 밀어버리고 그로써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다가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설애를 놓아주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은 좀 충격적인데요. 마지막에서 설애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서는 모래구덩이를 팝니다. 모래구덩이를 판 뒤 이과두주 술 한 병을 다 들이키고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천천히 구덩이 속에 스스로 들어간 후 차오르는 바닷물을 기다리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자 주인공 혜주는 뒤늦게 바닷가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래 안에 묻혀버린 설애를 찾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애타게 설애를 부르지만 설애는 보이지 않고 설애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영화는 그 특유의 음악과 마무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끝까지 찾을 수 없는. 네, 영원히 뭐 잔상으로 박해일에게 남아서 괴롭히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뭐 해석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지금부터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화는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요소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장면 공개할게요. 네, 영화에서 설애가 수사 자료인 사진들을 모두 태우고 혜준이 녹음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장면입니다. 설애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부터 설애라는 여성의 남성이 사망한 것이 단초가 되는 겁니다. 설애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인 혜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그 이성적 감정으로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 설애의 남편 사망자의 유서가 발견됨으로써 설애는 범죄 혐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 후 설애와 혜준은 서로 이성적인 교제하는 관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흘러가게 되고 교제로 인해 혜준 역시나 설애에 대한 의심을 접습니다. 그런데 설애는 그 사이에 좀 전 말씀 주셨던 수사 자료인 사진들을 모두 불태우고 혜준이 녹음한 파일까지도 삭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예. 설애가 유서를 위조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애가 혜준과 교제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흔히 이야기하는 위계에 의한 공집방,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아닌가,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애는 수사 자료인 사진을 모두 불태웠고 혜준의 녹음 파일마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증거인멸죄는 아닌가라는 논란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이력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설애행위가 아까 말씀하신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른바 공집방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럴 것 같지만 좀 네. 검토는 해봐야 될 오. 거예요.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직자 등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특히 판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수사 과정을 속였다,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의 업무는 무엇이냐?
수사기관이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수사를 할 의무가 그들의 직무, 본질이라는 거지요. 네. 따라서 의심받는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 그건 모두 공직방위다. 피의자에게 무조건 자백하도록 만드는 부당한 결론을 가지고 올 뿐더러 수사기관 자체가 사실을 파헤치는 업무인데 그걸 방해했다고 하면 이거는 본질이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여기선 설해가 되겠죠. 네.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였고 그로 인해서 불충분한 수사로 잘못된 결론, 즉 무혐의의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설애가 수사 자료인 사진을 모두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해준의 녹음 파일까지 삭제한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될까요? 이건 당연히 증거인멸죄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한 번 더 비틀어집니다. 아, 설애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진들을 모두 불태웠고 녹음 파일마저 삭제를 했지요. 이것은 네. 분명히 증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에만 처벌합니다. 즉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증거까지도 보호해야 할 아니면 삭제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봐서 이건 역시 설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과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화면에 우리 탕혜희 씨가 많이 좀 늙은 탕혜희 버전이라서 조금 몰입이 안 예,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배우인데 네. 좀 그림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결정적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인 세준이 설의 새 남편인 호신을 살해한 사철성의 진술을 듣고 있는 장면이죠. 예. 예. 이쯤에서 영화가 대목으로 이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설의 범행이 드러난 다음에 해주는 혼돈을 겪다가 형사로서 본인의 정체성이 결국 붕괴되었다. 나는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 이정현 배우가 보냈었죠. 네. 아내가 거주하는 이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옮겨갔던 이포에서도 설애를 조우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설애는 새 남편인 호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호신도 역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호신의 사망에 대해서도 용의자로서 설애가 의심을 받게 되는데 해주는 이전 사건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설애가 분명히 범인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 두 번째 남편 살해 사건은 설애가 범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범은 새 남편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던 사철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로 나오는데요. 네. 그 인물은 설애의 새 남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철성이라는 남성의 어머니만 사망하면, 우리 엄마만 사망하면 내가 호신 살해하고 만다라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폭력적인 사철성의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살해한 다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철성이라는 인물이 호신을 살해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네, 유도를 한 거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사철성의 살인에 대해서 과연 설애가 교사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아닙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또 약간 꼬아지는데요. 아, 이 부분은 좀 여러 변호사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실제로 오. 사건이 기소되면 상당히 다른 결론 내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교사 방조부터 봅시다. 네. 교사라는 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일으켜서 범의를 일으켜서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런 의도도 없던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방조는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입니다. 이미 범행을 해야겠어라고 결의가 있는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데요. 네. 교사와 방조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합니다. 물건을 갖다 줘서 돕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미 결의한 사람에 대해서 해라라고 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이 역시 교사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영화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철성이란 그 폭력적인 인물은 자신이 호신으로부터 당했던 사기 피해로 인해서 이전부터도 호신을 살해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만 자신의 병약한 어머니로 인해서 계속 참고만 있는 거죠. 살해를 참고만 있는데 이와 같은 범행 결의가 결국 어머니 사망은 설에 의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강화되어서 결국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철성은 설애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이 호신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만 알지 설애가 일부러 호신에 대한 사망까지 호신의 사망까지 노리고서 자신을 조종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처럼 모르고 있는 상황을 편면적 방조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철성이라는 인물이 범행에 대해서 내가 도움받고 있어 이런 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봤을 때는 설애에게는 사철성의 범행에 대해서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결정적 장면 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설애는 바닷가로 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이과두주 한 병을 들이킨 후에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린 뒤 천천히 구덩이 속에서 차오르는 바닷물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뒤늦게 이제 바닷가에 혜준이 도착을 해서 물이 차오른 바닷가에서 설애를 막 애타게 부르지만 결국 대답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이제 영화가 정말 찝찝하게 제 기준에서는 끝나게 되는데 시체도 발견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한 것 같아요. 이 설애가. 자, 이 설애의 시체가 만약에 계속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좀 있죠. 그냥 행방불명이다가 사망했는데 네. 시신이 누군지를 찾지 못하는. 예. 우리 민법상 이런 경우는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음. 실종선고 이거는 뭐 경찰서 가서 사람 실종됐어요 하는 실종 신고 아닌가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고상하게 생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생사가 불분명한 지 5년이 지나버렸다라고 하면 그 행방불명된 생사불명자의 가족 또는 공익의 대표,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라진 이유가 전쟁이라든지 선박의 침몰이라든지 항공기의 추락 등 너무나 큰 위해로 발생한 경우라면 기간을 좀 1년으로 줄여는 줍니다. 이러해서 가정법원의 판사의 판단이 있다면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예. 다시 영화로 돌아가게 되면요. 네. 헤어질 결심에서는 설애의 시체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도 없는 상태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5년이 흘러갔다면 설애의 가족 혹은 검사는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판사는 여러 가지 조회를 거칩니다. 출입국 내역이 있는지, 주민등록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의료보험 내역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실종 선고의 판결을 내리고요. 설애 역시 그러한 판결을 받았다면은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실종 선고 제도는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률적 관계를 모두 정리를 하자, 법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방불명은 됐는데 사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5년이 지나면 이제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신고랑은 확연히 다른 또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했습니다.